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이런 거. 수련회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자고 있다가 무슨 말소리에 이렇게 깼는데 쟤네 아빠 그거잖아. 막 여자 막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 그냥 계속. 너무 지쳐서 아직도 내가 말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언제 다 말을 하지? 그냥 못하고 이렇게 살겠구나.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런 기억 때문에 안 좋았다면 커서는 사실 이해를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또 어른들의 일이었고 나도 어른이 되고 연애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어쨌든 엄마가 그냥 우리를 두고 갔으니까 그녀의 이유는 나름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면 또 나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이해하는 면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나름 안정감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모가 딱 되면 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그러면 나는 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수 편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큰딸 편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둘째 딸 편수지입니다.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숫자를 부딪히며 찬찬찬 무대 밑에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나도 몰래 어느새 빨간 립스틱 살면서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꼭 이뤄주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아빠만 같지. 그게 저희가 5살, 3살인데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도 잘 해주셨고 외롭거나 없어서 힘들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어요. 그냥 같이 살진 않았어요. 항상 밥 몇 번 먹거나 몇 번 본 게 다여가지고 별로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동생들 엄마니까 연락하고 안부 서로 챙기고 지내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동생들이랑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형제의 관계가 있는데 함께하는 것보다 헤어짐이 나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좋기만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빠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로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죠. 그게 다 겪는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들은.
아빠가 항상 이제 스케줄 없는 날은 요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아빠가. 그래서 음식 다 차리고, 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캠핑 데려가고, 놀이동산 많이 데려가고. 지금 이제 제가 35살인데, 제가 아빠여도 하기 힘든 일이고, 아빠가 해온 것들이 그냥 책임의 무게라는 것도 있고, 아빠도 충분히 힘들었을 거 알고, 아빠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모든 부모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은 없고요. 저도 이 인터뷰 영상 지금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딸의 네. 아빠다 보니까 저 쌍둥이거든요. 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을 다 해줘도 늘 미안한 마음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편수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언젠가 나는 그랬더니 그 뒤에 가족에게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본인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MMPI 결과를 봤더니요.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자신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싫고 나를 좀 원망하고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쭉 들어가 보는 거, 그게 선생님도 그렇고 따님분들도 다 그렇고 곰곰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그렇게 후회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겠죠.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이 됐든 그 당시에는 이 선택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린 선택인데 뭐 어쨌든 제가 결혼을 뭐 여러 번 했지만 올바른 어떤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런데 그게 참 전 굉장히 그 평범한 가정 하나 갖는 걸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미안한 뿐인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빠가 편승엽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살았던 세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게 크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아빠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대목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는 좀 아빠의 사랑을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가 그렇게 막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혼에서
이복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헤어져야 됐을 때 그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잘 껐는데 동생들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마지막 이혼이 좀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네. 괜찮았어요. 동생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네.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좋은 정을 나눴던 동생들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좀 많이 컸는데 네. 어린 동생들이 혹여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걸 많이 걱정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자녀분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고 후회가 되시잖아요. 네. 그것을 좀 잘 이해해 보려면 물론 굉장히 꺼내기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세 번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예, 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서 이혼해 본 적은 없고 그럼 상대가 이혼을 원하면 그냥 해주시나요? 많이 만류를 하죠. 아, 제가 많이 하다가, 만류하고 네. 참고 하다가 설득도 하고 이렇게. 네, 그럼요. 네네네. 그냥 하자 그런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이혼은 아니니까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제가 원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깝고 또 제 입장에선 근데 한번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참을 때까지는 참아내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그건 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미련이 남거나 다시 돌아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군요. 한 번 딱 이혼 결정이 되고 나면. 힘들게 이혼을 했으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해도 언젠간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픔을 또 겪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걸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을 접는 거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네, 질문인데요. 말씀하십시오. 같은 사람과는 또 이 어려운 과정을 또 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재결합은 안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는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진지하게 알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결혼을 했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여의치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됐고 뭐 이해가 안 가시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꼬리표처럼 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 생각에 첫 번째 결혼은 왜 좀 이것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셨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가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가수 생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그걸 말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혼까지 할 만한 원인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어쨌든 간에 수시로 이혼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그 법원에 가는 길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길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겁주려고 그런 것이다. 제 생각에. 그냥 액션만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말고 살자. 예, 그랬는데 그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아픔을 주면서까지 영위를 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때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럼 아니, 그리고 뭐 네. 나머지는 뭐 고인이 됐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뭐 결혼 생활 한 4개월 정도 했나요? 아, 네. 네, 많지 않은데. 첫 번째 결혼은 한 5, 6년 결혼 생활을 네. 하셨고요. 네. 그리고는 두 번째 결혼하실 때까지는 그냥 조금 네. 혼자 지낸 기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4개월 네.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혼자 지내시다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결혼 네.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이상한가요? 제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승엽 선생님의 MMPI 결과를 보면요. 어떤 특성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친밀감을 아주 잘 표현하면서 아주 호혜적인 감정을 나누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MMPI의 분석은 실증이나 지루함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아주 친밀하고 깊은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람에 네. 대해서 실증을 내지는 않고요. 네네. 실망을 줬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랬을 때 그럴 때는 끊어내죠. 그럴 때는. 예. 그런데 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바로 직후도 아니시더라고요. 꽤 긴 기간 또 혼자 계시다가 네.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근데 왜 따님들한테 자녀분한테 이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신지 그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을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창피한 소리지만. 아,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냥 거의 살게 됐어요. 아, 예. 네. 제가 결혼을 했으면 그 새엄마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제 와이프지만 입장이 그래요. 결혼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이들한테 특히 잘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러 번의 결혼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죄인인 것 같고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 혼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족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자녀분들이 빠져 있었네요. 네. 그게 굉장히 미안하신 네. 거네요. 가장 네, 자녀분들께. 네. 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그 아버님의 어떤 결혼
이혼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결혼 이런 걸 이제 쭉 같이 겪으신 거잖아요. 따님들은 그때 좀 어떠셨는지 따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빠가 미안해 하는 마음을 이제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아빠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아빠 상황과 나이와 이런 거를 가늠을 해보니까 되게 젊은 나이였고 또 어쨌든 공인으로서 또 싱글 파파로서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저희 아들 둘만 데리고 혼자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빠는 혼자서 저희 셋을 데리고 정말 많이 놀러 다니셨어요. 그런 기억이 되게 많고 아빠가 바쁜 와중에도 항상 오셔서 요리 같은 거 쿠키도 많이 구워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이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걸 알아서 저는 사실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빠는 저희를 끝까지 책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이 커요. 끝까지 부모의 역할을 하셨죠. 네. 네, 그건 분명하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경험들, 같이 보낸 시간들 이런 게 꽤 많네요. 네. 네. 캠핑도 가고요. 네. 그리고 아빠가 연간 회원권 끊어서 항상 놀이공원도 많이 데려가셨는데 또 사진에 되게 진심이세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올 때까지 찍어야 되는데 네, 찍어요. 잘 나올 때까지. 그때 아빠가 공연이었거든요. 놀이공원에서. 근데 공연하실 땐 저희를 데리고 가서 공연 앞뒤로 놀아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않은데. 진짜. 네. 네. 자상한 아빠셨네요. 네. 네. 세심하고 자상하시고. 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 댁만의 이 가정만의 조금 특징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성희 씨하고 수지 씨는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떠나셔서요. 부모라는 개념 안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비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리 같은 거 쿠키도 많이 구워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아빠가 연간 회원권 끊어서 항상 놀이공원 공연 앞뒤로 놀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한테 있어서 부모는 그냥 아버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만 있구나. 네, 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생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그냥 오롯이 우리 식구인 거예요. 내 동생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들에게 약간의 뭔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생기는데 이 두 분한테는 부모라는 개념은 파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 친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이후로 만나셨어요? 그 이후로? 아니, 그럼 6살 때 그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안 만나셨어요? 네. 따로 연락. 아니요. 안 만난 건 아니고 정확하게 헤어지고 나서 못 만나겠어요. 선생님이 네. 못 만나게 네, 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저희 네. 아버지가 만날 수 없게 그렇게 하셔서 헤어지고 나서 아이들 의지가 아니라 부모들 의지 때문에 못 만났어요. 뭐 아이들이 못 만난 건 전적으로 부모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보고 싶었었겠죠 어렸을 때. 근데 계속 왕래를 하면 또 어렵잖아요. 예, 정을 끊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은? 이 내막을?
못 보게 했다 이렇게는 못 들었고요. 너희가 보고 싶으면 보게 해준다 이렇게. 근데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형제가 없었어요. 네네. 진짜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이런 거. 어머. 아, 한 번은 수련회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자고 있다가 무슨 말소리에 이렇게 깼는데 쟤네 아빠 그거잖아. 막 여자 막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 그냥 계속 너무 지쳐서 아직도 내가 말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언제 다 말을 하지? 그냥 못하고 이렇게 살겠구나. 그냥 아빠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괜히 또 아빠한테 욕을 먹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아빠가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한참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에 활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제 쌍둥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디 원망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어렸죠. 그죠? 그 어렸던 수지 씨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그 수련회 비슷한 데서 경험했던 그 일은 정말 너무 큰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빠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은데 제일 많았던 시기여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거기서 아니라고 뭐 기사라도 찾아보고 얘기를 해줄 그럴 힘이 안 났었어요. 쟤네는 날 잘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텐데 쟤네한테만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걸 계속 해서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릴 것 같아서 그냥 피곤했어요. 근데 이게 무력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불특정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무력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상황이 수지 씨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쓴다고 이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이게 굉장한 무력감이잖아. 이 무력감을 10대 때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상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겪었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검사에서는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와요. 무력감과 무기력감이 조금 걱정될 만큼 깊고요. 굉장히 공허감이 많고요. 그러면 우울하다는 게 뭐 살고 싶지 않아요, 슬퍼요 이런 것만이 우울이 아니라 우울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흥미의 감소가 있는 것을 우울의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본 정서 상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또 걱정은 약간 울적하고 또 무력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가족들이 더 힘드니까.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을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힘들었던 거잖아요. 아휴, 그랬구나. 언니하고는 좀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언니는 어려서 좀 우울한 때도 많았고 그래서 언니한테는 우울감을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희 씨나 수지 씨의 마음에 뭔가 이제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조금 풀어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 스캔들, 좀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 일, 혹시 수지 씨 마음에 조금이라도 혹시 정말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그 기사 중에 저희가 알만한 거짓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뭐 아빠가 5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때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몰래 더 큰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주려고 막 하고 그랬으면 그랬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섞여 있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저는 아직도 좀 억울해요. 아빠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거나 기피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억울해요. 사실 또 그런 거에 딸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근데요, 수지 씨, 억울함이 굉장히 깊어지면요, 이것이 마음 안에서는 화가 되고 이 화가 나한테로 오면 우울해져요.
가족의 위기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위기가 되는 상황을 드러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끝까지 믿어줘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얘기하는 게 그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좀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자식들이 좀 덜 불안하고 덜 두려워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약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거나 추측해야 되는, 추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아이들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별로 나눈 적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서로 아프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고 싶지 않았고 때로는 뭐 이해를 바라고 싶고 이랬던 순간들은 살면서 참 많이 있었지만 역할을 다 잘 못했기 때문에 반성하게 되네요. 이제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수지 씨가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그때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 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뭐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이래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아빠의 나쁘게 비춰진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부터는 아빠 딸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걸 아빠한테도 편지를 바꾸고 싶다. 편지 얘기 안 하면 아빠 얘기가 같이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수지 입장에서는 뭔가 배드 루트야, 나쁜 뿌리야. 이게 뭔가 편이라는 이 성을 가진 이 지금 현재 나는 이 상황을 나는 좀 부정하고 싶어. 이 쉽게 말하면 배드 블러드거든요. 저 집 자녀야. 이 소리를 내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근원적인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버텼습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셔가지고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결혼하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좀 응원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고, 근데 할머니가 힘든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이타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우리 수지 씨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우리 집을 다시 화목하고 행복하고 내 동생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런 아픔을 안 겪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되게 큰 이유가 내 가족이구나. 혹시라도 결혼을 하면
우리 가족을 이전만큼 못 챙겨주게 될까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수지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아, 40대 후반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때 되면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을까. 그때까지라면 동생들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좀 뒷바라지도 해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외롭지 않게 내가 편수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그때 정도까지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가족이 더 먼저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가족이 더 먼저네. 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유추를 해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아빠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믿어온가 봐요. 제가 이렇게 딸 본을 보면서 아빠보다 내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자식으로서의 해야 될 도리를 내가 꼭 다 해야 되겠다는 건 책임감 같은 게 있는 듯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걸 다 감당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오죽하면 뭐 할아버지 뭐 자동차도 바꿔주고 바꿔드리고 네. 그럴 정도의 그런 효녀예요.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무게까지 감당하는 건 좀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희 씨는 쭉 이렇게 동생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동생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었고 제 마음을 다잡아 주던 동생이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거든요. 저도. 하지만 그 마음의 부담이 제가 언니로서 보는 저는 짠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황 자체는 두 분이 같이 경험한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 경험이 어떻게 마음의 자리를 잡느냐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유년 시절에 겪었던 것들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조금 다시 어린 시절로 가볼까요? 제 생각에 저는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그게 마음의 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좀 심하게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분리불안인지도 몰랐고 그땐 뭐 육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런 단어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고 뭐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모르셨고 그냥 유난히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난 정말 왜 이럴까, 동생들은 괜찮은데 나만 마음이 왜 이럴까, 근데도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5살 그쯤.
그러면 어떤 누구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 없이 그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지시면 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 나가실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울면서 다리를 붙잡았어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불안하고. 네. 어른이 애기들만 두고 나가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가 그냥 우리를 두고 갔으니까 그녀의 이유는 나름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면 또 나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이해하는 면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나름 안정감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모가 딱 되면 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그러면 나는 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런 기억 때문에 안 좋았다면 커서는 사실 이해를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또 어른들의 일이었고 나도 어른이 되고 연애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지금 딱 그 나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더 이해가 안 가서 제 탓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가 기질상 예민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힘든 아이였나? 그 상황이 그냥 현실 도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이고 어머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지 편성이라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귀하지 않은 존재여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마음속에 딱 갖고 있지 않으면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아주 수치감이 생겨, 수치심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이건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아마 그런 게 분리불안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할머니가 뭐 슈퍼를 갔다 온다고 하시거나 하면 배가 아파요. 약간 긴장되면서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오는 것만 보고 기다려요.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제가 막 찾고 찾아다녔어요. 울고 불고. 네.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네,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연애할 때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좀 자존감이 엄청 낮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연락이 왜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연락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뭐 안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참을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집착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죄인이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 이제 아빠와 딸들은 가장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빼고 나머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해합니다. 이건 너무 너무 아프니까. 아프고 또 혹시 꺼내서 상처를 주게 될까 봐 염려하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마음속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염치가 없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냥 뭐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식들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 이야기를 안 꺼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 특히 위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제대로 직면해서 잘 마주 대해야 그 이후의 삶에 그래도 딛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 힘과 장점이 있는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땐 옆에 있어주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땐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도 가는 거 봐. 얘도.